제가요? 진짜로. 아 진짜로? 제가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부자 됐지.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 이렇게 선진국적이지 않았어요. 진짜로 2천만 원이 들어요. 그것도 사기예요. 심지어 원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윤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나라가 캄보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있고요. 또 그 범죄에 한국인이 가담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다라고 일단 소개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게 된 건지 그걸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 몇 명의 얘기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피해자들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생파산 변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회생파산을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건들이 있더라고요. 회생파산을 하려면 빚이 왜 증가한 건지, 뭐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빚이 확 늘었는데 뭐 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시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캄보디아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갔다가 사실상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납치를 당했고 모든 계좌나 이런 것들,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뺏긴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빚을 최대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생파산 사건 때문에 이 캄보디아 얘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내처지든 탈출을 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리도 못 내고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서. 풀어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계좌는 이미 보이스피싱에 다 이용이 됐다. 그리고 너한테 우리가 먹인 밥이나 약 같은 거에 다 마약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정보를 토대로 너나 너의 가족을 해코지하는 건 일도 아니다. 너를 고소하면 결국은 우린 처벌 안 받아. 네가 마약사범, 네가 경제사범으로 처벌을 받아.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학대를 당하면서 여기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밖에 못하고 또 어쨌든 간에 또 범죄에 일부 개입하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얘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서 저지른 범죄가 이제 주로 어떤 범죄일까요? 주로 뭐 보이스피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리딩방이라든지 네. 뭐 이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이 캄보디아에 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직접 들은 것들만 해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태반은 오늘도 텔레그램 이런 데서 리딩방에 아마 초대를 당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2군데 초대를 받았거든요. 진짜요? 네. 참고로 김지훈 박사님 리딩방도 있습니다. 제가요? 진짜로. 아 진짜로? 내가 뭘 한다고 리딩을 해? 사칭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유명 유튜버, 유명 경제인, 유명 교수. 아 그걸 보고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부자 됐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작위로 초대를 당했을 때 누가 그거를 이제 신뢰를 하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거기서 자기랑 비슷하게 막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약간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정도면 믿을 수밖에 없군요,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자기도 좀 따라가는. 그게 이제 바람잡이인 거죠? 그 바람잡이를 제가 듣기로는 캄보디아에 처음에 가서, 맨 처음 가서 시켰던 일이 그 바람잡이.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막 여러 개의 계정으로 바람잡이 채팅을 하는 걸. 채터. 라고 하는 이 역할이 맨 처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뭐 감금을 하고 굶기고 이러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지금 네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 바람잡이 채터를 하고 채터 중에서 좀 급이 높은 건 로맨스 스캠. 외국인 여성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한국인 여성인 것처럼 하기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맨스 스캠을 넘어가면 이제 전화를 쓸 수 있는 전화를 할 때쯤은 약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잡는 시점부터는 주말에 외출도 하고 그 안에 뭐 노래방도 가고 네네. 이게 계급화가 돼 있어서 자기가 막 채팅하면서 나 성장해야지 나도 언젠가 전화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몇 년 전에는 스포츠 토토가 좀 더 이제 대세였다면 현재는 보이스피싱 그것도 이제 사칭형 아는 사람형 그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이 중심으로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을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피의자로 봐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범법행위를 한 것은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특히 여론이 좀 많이 뒤집혔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뭐 할 때만 해도 다
되게 순전한 피해자, 국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막 문신하고 덩치 그렇죠. 크고 네. 이게 범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 잡혀오신 분들은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미 수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중간책 이상.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추천을 했거나 이런 이유로 캄보디아에 가게 된 사람들인데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가담 정도를 넘어서 공범에 가까우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냥 여행 다니다가 납치를 당했거나 혹은 친구가 나 태국에 있어 놀러와. 놀러 갔다가 같이 차 타고 캄보디아를 가고 그게 친구예요. 이 양극단이 있을 거예요.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순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불법인 거 알고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의뢰인 얘기 한 명 얘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의심하죠. 700만 원에서 인센티브로 하면은 1200, 1300까지 벌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왜 캄보디아? 의심이 되잖아요.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 간다고 왜 돈을 많이 주는 거냐 당연히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리딩방을 하는 거다. 진짜로 주식 추천을 해주고 그 대가만큼 사람들한테 받는다. 근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유사수 신행이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도 해야 되고 투자자문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요건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피해서 캄보디아에 간 거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투자자문사 차릴 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들으면 좀 솔깃하잖아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급전이 필요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한국인은 한국에서 데려와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고 구제해줘야 될 부분은 구제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는 지금 이제 중국 범죄 집단이 중국에서 범죄와의 뭐 전쟁과 같은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서 있을 곳이 없어지니까 어딘가로 다시 옮겼는데 그래도 뭐 친중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옮기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그전에는 그냥 놀러가는 휴양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세계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캄보디아의 지도를 보시면 사실 남중국해 인근의 국가들이고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2010년대 정도부터 1대1로를 통해서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중국에서 많은 일들을 해줬습니다. 1대1로라는 게 결국은 사실 인프라 사업이죠.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1대1로를 통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놓여집니다. 공항, 항만, 고속도로들이 거의 다 중국 지원 내지는 중국계 자본의 투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대1로를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하면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자본들은 수익을 봐야죠. 이 수익을 보는 방법이 뭐였냐면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주로 카지노, 리조트, 관광 사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2018년, 19년 이럴 때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2020년에 바로 코로나가 터집니다. 캄보디아로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돈이 들어갔으면 이자 발생은 하고 나는 죽겠는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 약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기가 범죄 집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뭐 이체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로 인해서 항만과 공항과 고속도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일하러 오는 사람을 수급하기도 좋고 문제가 터지면 도망가기도 좋고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캄보디아가 특히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리조트가 사기치는 사람이 막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의 하나의 컴파운드 안에서 일하는데 이런 컴파운드가 최소 50개, 많게는 아마 100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그 정도의 산업이 되면 또 건들기 힘든. 그렇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캄보디아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훈센 총리와 훈 마네트가 사실 그렇죠. 아들이 지금 뭐 잡고 네. 있고 독재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별로 변동성이 없는 안정된 국가인 거죠. 거기다가 관광국이라서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인 거예요. 아까 그 납치 이런 얘기들 사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배경이 어디였냐면 필리핀이었어요. 그땐 다 필리핀이었습니다. 뭐 범죄자가 도망쳤다 필리핀에 있고요. 어디서 무슨 납치를 당할 거 어떻게 됐다 다 필리핀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배자들 어디가 있냐 하면 캄보디아가 있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범죄 단지도 지금은 거의 다 캄보디아, 라오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필리핀보다 캄보디아가 안전해서 그래요. 응?
범죄자의 안전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범죄자를 노리는 범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필리핀이 안전하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본 제일 큰 이유가 필리핀은 섬들이 되게 많고 공권력이 안 미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럼 공권력이 안 미치는 지역에 내가 100억을 들고 가면 나를 노리는 누가 있을지 또 모르는 거예요. 범죄 조직이나 범죄자 입장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안정됐지만 나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는 국가를 원하지 그냥 무법천지에 갔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나라를 찾았고 접촉하기 쉬운 국가를 가는 거죠. 윗선과 접촉하기 쉬운 국가. 그게 40년 동안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되지도 않고 그렇죠. 만약에 바뀌면 또 해야 되니까. 여당에 투자했다가 야당으로 바뀌면은 야당이 이제 정권 잡으면 막 나를 또 조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캄보디아에 갔던 거고 라오스도 비슷한 입장에서 그렇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충격적이네요. 필리핀 같은 곳은 너무 범죄 조직한테도 너무 위험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패한 환경은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딱이었다. 네. 그 다른 후보지로 뭐 라오스라든지 또 미얀마 이런 곳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사실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또 이메일 같은 걸로 피싱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들고 한국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캠이 이렇게 선진국적이지 않았어요.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세계적인 범죄를 하기에는 허들이 하나 있어요. 한국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한국어는 거의 한국인만 씁니다. 한국인이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캄보디아 단지에 이게 스캠 컴파운드들이 조성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인을 모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월 수천만 원 보장. 당시에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코인이 가격이 엄청 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그런 코인 투자도 안 했고 당연히 나는 젊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소유를 못한 사람들이 내가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버는 걸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내가 성장하고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광고에 빠져드는 겁니다. 20대 친구들이 이제 좀 제대로 한탕을 못 친다는 생각도 있고 본인 스스로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온라인 도박, 불법 도박해서 날렸거나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빚을 졌는데 그걸 차마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는 20대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내가 우연히 서울에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갑자기 10배가 되고 내가 우연히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3년 뒤에 100배가 됐어요. 이거는 공짜인가요? 아닌가요? 공짜가 아니지만 사실은 공짜 같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너무 공짜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본 세대인 겁니다. 그럼 젊은 세대가 저평가 우량주 아닐까? 캄보디아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그 얘기 같은 거에 속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빚에 시달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요즘에 추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법 추심이 아니려면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할 수 있어요. 안 받으면 계속 할 수 있고요. 근데 받으면 한 통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돈 빌린 사람은 그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매일 5통, 6통의 전화를, 돈 갚으라는 전화를 젠틀하긴 합니다. 아, 고객님, 언제 지금 빚 있는 거 아시죠? 언제 상환 예정이세요? 아, 제가 돈이 없어서 좀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끊어요. 근데 이 똑같은 전화를 매일 5통, 6통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 2달을 받으면 사람이 일을 못하고 미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시? 약간 반쯤은 정신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뭘 믿고 갔어요? 그 장기 매매 이런 거 젊은이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가 빚 전화를 맨날 받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인데 더 내려갈 데가 없다. 근데 그 사람 표현이 뭐냐면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엔 지옥이 있더라.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뭐 보이스피싱이 이제 가장 많고 프로모트 되는 수준이 그다음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셨잖아요. 로맨스 스캠도 피해가 많나요, 그렇게?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말 걸 때 이제 딴 사람인 것처럼. 김지윤님 맞으세요? 그럼, 아니요. 저는 바뀔 텐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가이드를 찾고 있었는데 저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어디 뭐가 맛있는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답을 많이 안 하는데 한 60대 이런 분들은 되게 좀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한국이 진짜 나 인기 아직 있었구나. 통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여행 오려고 했는데 뭐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씩 드러나죠. 뭐 젊은 여성이겠죠, 당연히. 솔직히 처음에 이거 가짜겠지라는 생각을 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은 있는 거죠. 얘가 돈 달라 그러면 난 안 줘. 그런데요, 요즘에
로맨스 스캠은 돈 달라고 하는 경우는 하수고요. 대부분은 금융범죄랑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막 미리 하면서 한국에 만나러 간다 뭐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막 최대 6개월도 해요. 6개월도. 돈 달라는 얘기 한마디 없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오빠가 너무 좋다.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되게 잘 사는 집이고 오빠랑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면 오빠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많이 하는 금 ETF라는 거에 아이디를 만들어서 돈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돈 불리시고 여유자금 있으면 거기 넣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세요. 그래서 우리 다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죠. 웃지만 한번 로그인 해보는 겁니다. 로그인을 딱 해보면 진짜로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5천만 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 보통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출금 신청을 해보죠. 진짜 되나? 근데 이게 5천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5천만 원이 계속 늘어나요. 실시간으로. 쫙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수익률이 막 월 20% 30%를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100만 원 출금을 해봐요. 그러면 출금 신청을 하면 한 3, 4일 있다가 진짜 돈이 들어와요. 한국인 이름으로 들어와요. 왜 한국인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우리 받으면 또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들어오는 거니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답이 와요. 실시간으로 이 출금을 할 수 있고 꽁돈이 생긴 이상 나는 이미 나한테 소개해준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앱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윳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돈은 1억 2억이 돼 있어요. 1억 2억을 출금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출금 신청을 했는데 걸렸다. 당신이 외국환관리법 위반해서 당신 계좌랑 이거 다 압수가 들어갔다. 너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 다 묶이게 생겼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으로 5천만 원,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요구를 해서 그거를 넣어야 네 돈을 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배는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넣었지만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내 돈 얼마? 2억인 거예요. 그래서 또 1,000만 원 넣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모자라다 2,000만 원 넣어라. 이게 경제학의 제1원칙이자 제일 중요한 건 썬큰 코스트는 무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행동이 썬큰 코스트를 무시한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왜? 내가 너무 많이 넣었어. 제가 아는 분 60대 분은 네. 돈이 꽤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서울에 집도 있고. 이분은 어땠냐면 이런 금 ETF 전에 이렇게 약간 로맨스한 여성이 쇼핑몰을 한다. 쇼핑몰을 하는데 여기에 입점을 하는데 뭐 특별히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얼마를 넣어서 물건을 사세요. 명품을 사세요. 근데 물건을 안 온 거죠. 연락이 안 됐고. 아, 내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무슨 그런 사람한테 유키라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유키라는 사람 일본에서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찾았어요. 그 사람 같이 고소합시다. 법률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요? 그것도 사기예요. 심지어 원팀. 그리고 이것도 사기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그 시점에 사기 피해 100% 복구해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의 법무법인. 그것도 사기. 이게 어디까지 원팀이고 어디까지 기생하고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기 피해자를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로맨스 스캠 했던 사람은 사자나 치타라고 본다면 그 뒤에 하이에나, 자칼, 마지막으로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까지 사기의 조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있고 중국이나 라오스, 미얀마 여러 곳에서 한국을 그런 사기 피해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탑해라. 여기까지 당했을 때 스탑하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들어가서 빚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정말 손에 잡히는 일 하나하나 시작해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엮여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야말로 밑바닥 혹은 지옥까지 가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은 포기를 하고 깨끗하게 여기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빚이 있으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회생, 파산 이런 제도들이 생각보다 잘 돼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 나의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계속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기만 하더라도 훨씬 그런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여야 나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금융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도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에 지금 뭐 구금이 되어 있고 피해자나 뭐 피의자나 우리들 어찌됐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한국에 와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